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수출이라든지 무역 흑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것도 무슨 뭐 잘 풀릴 것이다. 전부 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그 무제한적인 그런 낙관이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양면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리짜이밍이가 국민연금을 잘못 다루고 주가를 부추겨서 외국계 자본이 팔고 튀는 바람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망쳤다. 이런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급발진한 거 이거 좋은 일이다. 그거 자체로만 보면. 그런데 다른 위험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뭄, 환율 상승과 AI가 이게 같이 맞물려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한 위험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은 모른 채 이게 이제 K 위험입니다. K 경제, K 위험인데 광주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리짜이밍은 광주 반도체.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 서민 노동자가 박살이 납니다. 이걸 대만식 쌍속 경제라고 부릅니다. 대만에서 이걸 쌍속 경제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짜이밍이 국민연금을 잘못 따라서 환율이 박살났다. 이런 논리죠. 이게 뭐 바클레이스의 심지어 뭐 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논리는 이런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매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기관은 리밸런싱 즉 뭐 일정 기간에 이익 거뒀으니까 팔고 나갔고 그래서 달러 가뭄이 왔다. 환율이 튀면서. 그래서 인플레가 오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되게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뭐 리짜이밍을 미워하는 마음 또 애국하는 마음이 지극하신 분은 특히 이런 이야기에 스토리가 되고 그러니까 혹한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매수 때문에 삼전닉스 주가가 뛰었냐 이거죠. 삼성전자의 시총이 오늘 날짜로 얼마일 것 같습니까? 1,800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올해 예측되는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예. 350조 이렇게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퍼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주식 대비 영업이익 6배도 안 되는 거예요. 6배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전이 한 400조 연간 이익은 되면 좋겠다.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낙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 사실 지금 삼전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삼전의 시가총액은 4천조가 돼야 됩니다. 퍼를 10배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퍼라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매수 때문에 삼전 닉스 주가가 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의문이 있죠. 보면은 외국계 투자기관이 팔고 나간 게 그러니까 4개월 동안 452억 달러인데 국민연금 기관 투자가 서학개미가 외국의 달러로 투자한 게 이 4개월 동안 31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국계 자본이 뭐 리밸런싱해서 튀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외국계 자본만 나간 게 아니니까. 더욱이 이란 전쟁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분 이게 한 214억 달러 됩니다. 4개월 동안만 해도. 이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리짜이밍이 밉다고 하더라도 리짜이밍이 국민연금을 잘못 따라서 환율이 박살나고 그래서 인플레가 왔다라는 그런 간편한 논리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안에 그 숨어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위험을 스스로 눈을 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도한 단순화거든요. 뭐 아주 단순 명확한 논리잖아. 리짜이밍이 나쁜 놈이잖아. 그 놈이 나쁜 놈이고 멍청한 놈이어가지고 그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주식 사게 만들어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니까 외국계 자본에 팔고 나가면서 달러 챙기니까 환율이 치솟고 환율이 치솟으니까 인플레가 왔고 뭐 바클레이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승전 짜이밍. 오케이. 그 심리는 우리 분노를 발산시키는 데는 특효약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설득력 있고 책임 있고 강력한 대안 세력으로 강화되는 것은 가로막는 쥐약입니다. 특효약이 쥐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러 가뭄 현상에는 이제껏 한국 경제 및 한국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구조적 위험이 깃들어 있습니다. 리짜이밍 더블당의 문제는 국민연금 움직였다가 아니에요. 이 지금 현상의 뿌리가 되는 이 위기와 위험, 구조적 위기와 위험을 알지도
못하고 이에 대체하지도 못한 채 광주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기업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걸 뭐 탄자니아에 열던 미국에 열던 흑산도 열던 거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가 나서서. 국힘 역시 마찬가지죠. 국힘도 보면 리짜이밍의 광주 반도체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 새로운 현상 안에 내장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공론화시키질 않아. 몰라. 뭐 국회의원들도 꽤 재산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좀 돈 좀 만졌나 보지. 그 재밌나 보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양극화에 의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내놓고서 얘기를 안 해. 예. 이게 한국이 대만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대만은 한국보다 왜 임금이 낮고 생활이 팍팍할까요? 대만의 GDP가 한국보다 높고 개인당 GDP가 생활 코스트가 아마 한국보다 좀 싸겠죠. 아무래도 겨울에 난방비도 덜 뗄 거고 옷도 뭐 사시사철 두꺼운 거 비싼 거 입을 필요 없을 거고 먹을 것도 좀 풍족할 텐데. 근데 좀 팍팍하잖아요. 올해 3% 대만 14.4% 성장하거든요. 그럼 올해를 거치면서 한국과 대만의 GDP 격차가 한 7천 몇백 달러 나버려요. 그전엔 비슷비슷하게 왔었는데. 대만이 올해 말 지나면 올해 이제 4만 5천 달러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3만 7천 달러 정도 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대만이 우리보다 한 7, 8천 달러 더 잘 사니까 엄청 좋아질 거냐? 아니에요.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지극히 검소한 정도로 사는, 소박하게 사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K경제입니다. K자가 붙으면 다 좋죠. 근데 경제 앞에 붙으면 이건 나쁩니다. 이거 왜 K라 그러냐? K는 이렇게 둘로 갈라져 나가잖아. 둘로 위아래로. 그러니까 한쪽은 뜨고 한쪽은 깔아앉는다. 그러면서 K 양극화예요. 양극화를 뜻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부분과 비반도체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반도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수출 많이 해도 실물 경제는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그런 이상한 경제예요. 이걸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걸 쌍속 경제라고 부릅니다. 전혀 다른 속도로 굴러가는 두 부문이란 뜻이에요. 반도체는 초음속 미사일 성장, 그래서 미사일을 비탄이라고 부르잖아요. 비탄식 성장을 하고, 비반도체 실물 경제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정체되는 찌질이 클럽, 간반 휴식. 그냥 읽었을 때. 대만에서 쌍속 경제라 그래요. 자기들 체질을.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이 점을 대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은 수출을 하고 제조업을 하면 낙수 효과가 있고 제조업이 굉장히 대형 제조업들이 글로벌 차원의 대형 제조업들이 있고 그게 앞에서 창끝을 이뤄서 창날을 이뤄서 치고 나가고 대우를 짜가지고 같이 낙수 효과를 누리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소비 수준도 높고 굉장히 그게 제일 대만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싱가포르도 사실은 그런 걸 부러워했었어요. 옛날 싱가포르는 근데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은 뭐 나라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만은 특히 이 점을 부러워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대만이 저주받은 K경제인데 WID라고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데이터 잘 정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밥그릇 크기를 보면 대만은 48.2%고 한국은 37.8%입니다. 그런데 그럼 한국도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 아니에요. 37.8%면요. 상당히 평등한 편입니다. 여기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한국이 색깔이 그렇게 진하질 않잖아. 한국이 영국, 독일, 캐나다보다 별로 그렇게 진하질 않아요. 예, 같은 급이라고 이게. 독일과 같은 급이 한국이. 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이. 근데 그리고 이 소득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것 주목하셔야 돼요. 자산 차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날 수 있어요. 자산은. 그러니까 자산과 소득은 다르죠. 예,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50%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밥그릇 크기를 보면 대만은 11.6%, 한국은 17.6%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작은 편이 아니야. 불평등한 편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독일, 일본과 비슷해요. 한국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악화돼 갖고 이 K 경제 현상이 악화돼서 대만 모델로 가는 거가 굉장히 이게 불길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부는 지금 반도체는 놔둬도 지들이 세계 최정상으로 커요. 반도체가 그렇게 치고 나갈 때 양극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다른 산업 분야, 어떻게
청년한테 어떻게 다른 기회를 더 많이 열어줄 거냐, 어떻게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어떻게 낙수 효과로 연결되게 만들 거냐, 어떻게 부문 간 연관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거냐, 이걸 해야지 왜 지가 잘 나가는 반도체에 나서서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까부냐 이거야 리짜미가. 그리고 국회면 그거를 비판을 해야지. 참 정말 깝깝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전이나 닉스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그거 대단한 거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출 1,000억 달러 대단한 거다. 우리가 최소한 IMF 몰릴 일은 없잖아. 구조적으로 외환위기 몰릴 일은 없잖아요. 1년 무역 흑자가 뭐 2,500억 달러 뭐 이렇게 갈 거고 최소한 지금 3,000억 달러가 갈 것 같은데 올해? 저거까지 하면 3,500억, 4,000억 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기 저 뭐지? 경상수지로 계산하면 3,500억 달러 이짝저짝 갈 것 같은데? 그런 나라가 외환위기가 올 수가 없죠.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앞에서 급발진해서 하나의 산업부문만 치고 나가니까 양극화가 벌어진다고요, 이게. 그 양극화 벌어지는 거 이거를 어떻게 부문 간으로 낙수 효과를 만들어낼 거냐, 어떻게 그 저변을 넓혀갈 거냐, 그냥 회를 쳐서 갈라서 나눠 먹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 경제 구조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냐. 여기에 이제 모두 사람들의 머리가 모이고 지혜가 모이고 공론이 모여야 되는데 지가 나서서 지가 앞에서 호남도 반도체 조금 있으면 뭐 흑산도도 반도체, DJ 선생 고향인 신안도 반도체 이러고서 다니고 있으니까 저게 뭐야? 저게 광대야? 대통령이야? 저게 무슨 구라쟁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이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은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반도체 매출과 반도체 관련 주가가 급등하면서 달러 가뭄이 일어나는 현상은 한국에도 K경제가 닥친다라는 경고라고요. 이거는 결코 국민연금이 닭짓을 했다, 리짜이밍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닉스의 주가는 올해 거두는 이익과 앞으로 거두게 될 이익을 하면 지금도 주가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절대로. 퍼가 1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10은. 아니 장치산업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장치산업은 보통 거기 이미 다 감가상각 다 계산 끝난 거거든요. 자, 내가 1,000억짜리 공장을 지었다고 쳐보세요. 보통 장치산업 공장 지을 때 자기 자본 한 400억만 들이면 돼요. 400억 들이고 1,000억짜리 공장을 지었어. 그래서 주식이 일단 1,000억이야, 주식이. 그런데 1년에 감가상각 떨고 다 떨고 영업이익이 1,000억 주식에 대해서 그렇죠, 한 150억씩 나. 그러니까 내가 들인 고유 자금의 3분의 1이 1년에 이익이 나요. 부동산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지금 삼성이 그런 꼴이야. 삼전이. 닉스가 아직은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사는 거는 리짜이밍이 지시했던 안 했던 오히려 보고를 해서라도 사야 돼. 그건. 이제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국내 주식 보유량을 좀 늘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라도 사야 돼요. 아마 그런 보고가 있었을 거야. 리짜이밍이 하라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또 그것에서 수반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서 외국계 자본이 리밸런싱 한다고 팔고서 튀어나가면서 달러를 흡수해버린 거, 그래서 달러 가뭄이 온 거, 그것 자체도 크게 비난할 게 못 돼, 여기까지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구조의 위험이 있다고요. 양극화의 위험이 있다고요. K경제, 양극화 경제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광주행, 반도체 광주행, 원웨이 티켓 투 더 광주지. 광주행 편도 차선 끊어서 보내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시각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 큰 눈을. 그래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게 앞으로 30년을 갈 화두거든요. 그러면 이게 AI 혁명이 일으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에요. K 양극화 증상이. 자, 자본 이동이 자유롭잖아. 달러 가뭄이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근본적인 조건. 비교 경제로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세계에서 지금 제일 뜨거워요. 미국 및 유럽 금리요, 한국 기준금리보다 1~2%포인트 높아. 한국보다 높아. 경제도 튼튼해, 뜨거워. 그럼 거기로 갈라 그러지, 돈은.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가 급발진했어. 삼전 닉스의 매출과 회사 가치가 폭주한 거예요. 이게 근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는 어떤
흐름을 보이냐? 기업은 하이퍼글로벌리즘과 WTO가 분거래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해야 돼요. 무기도 그렇잖아. 팔라 그러니까 폴란드에 공장 짓고 루마니아에 공장 지어야 되잖아. 기업도 똑같다고. 팔라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짓고 다 지어야 돼. 그리고 투자자의 행태는 어떠냐? 해외 투자기관은 소정의 이익을 실현하면 일단 빠져야 돼. 걔들 룰이 그래요. 리밸런싱 하게 돼 있다고. 국내 투자기관도 미국 쪽이 워낙 활달하니까 미국 포트폴리오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어요. 상당 유지할 수밖에 없어.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도 이제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요. 달러 흐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다시 말해 단기라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피할 수 없는 고통이야.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저거 리짜이밍가 잘못했어, 피할 수 있었어. 저는 그런 비판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심각한 구조적 위험과 위협이 있는데 그걸 리짜이밍이가 광주행 반도체로 그냥 포장을 해서 치워버린 거라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한국 경제가 쌍속경제 K경제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 낙수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와 비반도체, 반도체와 실물경제 사이에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과 로컬 기업 사이에 디커플링이 일어나요. 양극화가 돼요. 그야말로 글로벌 차원의 초초초 상류층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성층권에서 날아다니는 삼성, 닉스, 글로벌 대기업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계급적 부러움, 질투 뭐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뿌리 박고 기업을 잘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잘 끌어주고 있다라는 이 대형이 깨지고 있다고요. 거긴 거기대로 떠버리고 로컬은 주저앉는 거야. 대만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불길한 그림자가. 대만의 쌍속경제의 위험성이 지금 어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앞으로 30년, 50년 AI 혁명이 쌍속경제 경향을 더욱 강화해요. 쌍속경제에서는 머리가 좋거나 몸과 심장이 좋아야 돼. 심장이란 건 마음. 이때 머리가 좋다라는 건 뭐냐면 학벌이 아니라 호기심, 기억력, 관찰력, 추론력, 탐색력, 연관력, 통찰력, 언어적 표현력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이런 거 있으면 학벌도 좋을 가능성이 높아, 확률적으로. 그 성격이 백모같이 꼴통이 아니면, 굉장히 반항적이 아니면 학벌도 꽤 높아요, 이러면. 이런 사람에게 AI는 정신 증폭기야. 근데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AI는 정신 대체 기계예요. 정신이 대체되는 거야. 오히려 사고력이 떨어져. 오히려 표현력이 떨어져. 아, 그 AI한테 꾸미면 되지 뭐. 하하하호 하고 사는 거죠. 혹은 몸과 심장이 좋으면 돼. 체력 건강과 함께하는 사회성, 부침성, 적극성, 눈치, 비언어적 표현력, 뭐 아주 풍부한 바디랭귀지를 할 수 있다든지, 사람을 웃겨줄 수 있다든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든지, 몸이 아주 좋고 어떤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생활체육을 리드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밥 먹고 살아. 둘 다 안 되면 어떻게 돼?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배급받는 사람 되는 수 있어요. 배려받는 게 배급받는 거예요. 테슬라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미국에서는 이거 실리콘 텍스라 그래요. AI에서 새로 펼쳐지는 세계에서는 인간 노동도 다 대체되고 그러니까 이 세계적 첨단 기업들한테 무지막지한 세금을 때려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첨단 기업과 관련된 아주 탑은 뭐냐? 귀족이지. 왕족이에요. 성층권에서 날아다니는 거야. 상당수의 사람들은 배급에 의해서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있다든지 혹은 몸과 심장이 특출하면은 그건 좀 떠서 이렇게 이제 중간계층을 가. 이런 사회가 오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것의 조짐이 이제 우리 삼전 닉스 급발진과 월 1,000억 수출, 연 1조 수출, 반년 만에 뭐 1,400억 달러 무역 흑자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조짐 경고가 먼저 온 거라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AI 혁명이 초래하게 될 K경제, 쌍속경제로 전락하는 압력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거냐. 여기 고민하고 공론화하고 공론화해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삼전 닉스 광주행? 이게 무슨 야바우꾼이야? 사기꾼이야? 광대야? 이런 걸 공론해야 된다라고 입도 뻥끗도 못하는 국힘들은 다 바보예요. 이런 걸 띄우지 않는 조중동, 중앙은 이제 마탱이 갔으니까 조동, 이거는 국민 기억, 인지 조작 집단이에요. 자, 그러면서 리짜밍이 뭘 하고 있냐. 죽을 집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기업가 투자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팔비틀지. 이 사람들 무슨 짓 했는데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전자 편들어 주었다고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한 거 아니야. 그때 수사팀 담당자 한동훈. 국민연금 문용표 이사장한테 삼성전자 편들어 줬다고. 그러니까 이재용의 거버넌스 편들어 줬다고 징역 2년 6개월 때렸다고요. 그때 수사팀 핵심 중에 핵심 한동훈. 삼성 합병. 그게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관한 지배권을 강화한 사건이거든요. 삼성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 이재용 부당이득 최초간에 최소 4조 원 내놔라 이런 소송이에요. 이게 국민연금 손해 최소 2,146억 원 내놔라. 이게 이제 소송이 웃기게 됐지.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 기업이 돼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웃기는 건 뭐냐, 구역질 나는 건. 한동훈이가 이거 감옥 넣는데 칼 제일 많이 휘두른 거야. 이게 윤 대통령이 야, 우리 검사들은 그 지저분한 일 하는 사람들 아니야 하고 한동훈한테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의미심장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그 이재명의 그 삼전 닉스 팔 비틀기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동훈은 팔 비튼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에 넣었다니까. 삼전 닉스를 해체해가지고 중국에 바치겠다라는 문재인 음모에 맨 앞장서서 칼 휘두른 자라고 지가 그래놓고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 야, 쟤는 피부 두께가 30cm냐? 내가 깜짝 놀랐어. 이거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 이런 발언. 피부 두께가 이만한 거요. 한동훈이는. 당신은 피부과 가야 돼. 내가 이재용 회장한테 좀 미안한 말 할게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한동훈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억하세요? 한동훈이 정치 입문한다고 첫 행보가 뭐였어요? 강남의 고깃집이야. 쟤는 모든 행동을 이렇게 연출하는 관종이거든요. 그때 제가 같이 고기 먹고 나와서 딱 언론에 박은 게 배우 이정재예요. 이정재를 왜 언론에 받고 나왔지?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정재가 임세령이랑 같이 임세령인가 그 저기 이재용 회장 이혼한 원래 부인 같이 붙어 다니는 사이도만. 그 무슨 영화제에 같이 이렇게 뭐 이상한 멋있는 드레스 입고 같이 커플로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동훈이 그런 그 깡패 근성이 있는 건지 혹은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조폭 깡패 근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깡패들은 그런 게 있거든. 야, 너 까불지 마, 임마. 너 옛날에 그 데리고 살던 여자, 그 여자 너는 좀 만족 못 시켜갖고 헤어졌잖아. 그 여자 애인이 내 꼬붕이야, 임마 하고 쓱 보여주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난 받았어. 그게 매치가 되더라고. 만에 하나 나는 그 정도까지 한동훈 씨가 되먹지 않은 깡패 흉내 야비함은 아닐 거다라고 믿고 싶어요. 만약에 나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한동훈 씨가 항변하거나 토로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한동훈 씨나 여자를 안 칠게. 의심이 갈 정도더라고. 어떻게 하필이면은 그 이명인하고 그 같이 커플로 붙어 다니는 이정재랑 같이 강남에서 밥집에서 나오는 그 사진이 정치권에 등장하는 첫 사진이냐 이거요. 이쪽 계열이요.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 검찰이나 이런 언론 쪽에 그 한호경 말고도 삼성은 해체해야 된다라는 관념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자기 뜰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말씀 드릴게. 제가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친하다기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던 후배가 있어.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을 했었어요.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했냐. 나는 윤 대통령 만난 적도 없어요. 딱 그때 한 번 통화했어. 그게 한 12월 후보 되고 나서. 그 후배가 내 앞에 앉혀놓고, 아니 선배님 제가 윤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라. 내가 인사나 할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저한테, 이제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죠. 그 윤 후보는 79학번이고 77이니까 아 선배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이 뭐
저는 그냥 알아서 하는 야인입니다. 잘 할 테니까 후보님 열심히 뛰세요. 그게 제가 윤석열이라는 인간하고 그러니까 말을 섞어본 유일한 기회예요. 그 다음에도 없었고 없어요. 그 양반도 날 찾지 않았고 나도 그 양반 찾지 않았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 후배랑 제가 헤어졌어. 얼굴도 안 봐요. 전화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캠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후배가. 근데 선배 윤 후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삼성을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 미쳤냐? 이게 어디서 뭐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해? 야, 자식아, 그러려면 차라리 빨갱이를 해, 임마. 멀쩡하게 한국을 리드해가는 그 대기업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막 국민들 뭐 하는 쇼 부리듯이 해체하고 너 그런 식의 그 사고방식 어디서 나왔냐? 너 빨갱이냐? 나한테 이 새끼 들이대지 마. 그래서 그냥 헤어졌어, 서로. 나는 한동훈 씨가 그런 그 세계관, 그런 그 얍삽한 관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렇게 뻔뻔한 거 보면 그 뼛속에 뭐가 박혀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한동훈이라 그러면 나는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요. 제가 시대가 모질어서, 제가 모자라서 모지른 시대 때 제가 이상하게 칼을 휘둘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굴복하지 않은 게 정말 대한민국의 홍복이었습니다. 한동훈 씨, 그게 인생 사는 도리야. 인생을 좀 배워. 정치하려고 깝치지 말고. 참여연대 보세요. 이거 불과 3개월 반 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이거 아까 말한 그 재판건이에요. 삼성 합병에 관한,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재판건이에요. 그걸로 손해봤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이 확립됐거든요. 그리고 그 합병이 오케이라고 찬성해 준 게 국민연금이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줄줄이 감옥 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거를 위해서 뛰었고 그거 뛴 것은 뇌물을 그 삼성의 말로서 제공받아서 그걸 정유라한테 태우게 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 말 태우면서 그런 얘기 꺼냈냐? 얘기 안 꺼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뇌물이냐? 그건 서로 이심전심 관심법이야. 그게 대한민국 판세들이 한 거예요. 법법이건 양아치들이. 그리고 그걸 그렇게 앞에서 귀를 트고 나간 게 한동훈이고. 그게 이렇게 세상 뒤집어질 줄 모르고 불과 3개월 반 전에 참여연대가 이러고 잘난 체 해놨고. 그때 왜 이재용 거버넌스 편들었습니까? 당신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법치가 아닙니다. 돈 내놓으세요, 이 회장. 그거 아니야. 돈 내놔, 이재용 이거 아니야. 지금 참여연대 그 논평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조선과 동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이 앞장서서 칼춤 췄잖아, 그 시대에. 자기들이 그 앞장서서 칼춤 췄다는 얘기는 가만히 안 해. 그러면서 여전히 저 뻔뻔한 피부 두께 30cm짜리 한동훈은 계속 띄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속지 말고 사세요. 세 번째, 미국의 제1도련 버추얼 연합군 구성에 대해서 계기죠. 지금 원자력 잠수하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왕창 국방비 늘려서 해라 이거야. 서해 남해 본토 비대칭 방위 능력 극대화해야 됩니다.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삼아서 주한민국 전략적 유연성을 환영해야죠. 제1도련 연합, 즉 제1도련 국제 AI 킬랩에 적극 참여해야죠. 전자권 전환 무기 연기해야죠. 이런 거 안 하고 계속 개기니까 미 의회가 살벌한 경고하잖아요. 국방수권법안 NDA에다가 부관 붙여가지고. 첫째, 리짜밍 체제에 대해서 중국이 얼마나 침투를 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런데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 넣어. 원자력 잠수함 추진한답시고 국방부에 탕진하지 않는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근데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 넣어. 전자권 전환 이거 제대로 할 준비돼 있는지 준비도 안 하고 떼쓰는 건지 조사해서 보고해라. 근데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 넣어. 미셸 스틸 대사 오면은 국무부에서 보고받는 국무부 라인 대사관 안에서 국무부 라인에서 보고받는 거 이상으로 국방부 한미연합사 쪽에서 보고 많이 받을 겁니다. 이미 국무부 내부 보고에 대해서 이게 물음표가 많이 쳐져 있을 거예요. 쟤들 눈알이 사팔뜨기 아니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또 미 본토에 있는 국무부 늘공들 대부분이 사팔뜨기입니다. 그 다음엔
중국 간첩이 좋아할 짓만 하는 제포 교미들과 짝짝꿍하죠. 무려 국회의장이 보낸 특사 송영길 이번에 미국 가서 뭐 했어? 한반도 종전체제를 주장하는 포럼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미주 민주참여포럼 케이팩. 종전체제 되면 북한은 중국 식민지 되는 거죠. 중국이 좋아하는 일이지. 겉으로는 친북 흉내 같은 민족 흉내내지만 실은 저것들을 어떻게 쌈 싸서 시진핑 입에다 넣어드릴까 이거 고민하는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 총 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연방상원의원 뉴저지 출신 앤디 킴. 한국 미주교포들 저 겁나요. 요번에 징역 100년 선고받은 거 국내 언론에 보도됐나 모르겠다. 6월 23일 선고받았어요. 송한일 씨. 송한일 벤자민 한일 송. 예. 이 안티파, 이거 극렬 조직이죠. 안티파 행동대 9명을 조직해가지고 2025년 7월 4일 텍사스 알바라도의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 불법이민자 수용소에 단속국 사무실을 습격해서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 이쁘장하게 전부 여릿여릿한 청년이 어디서 이런 물이 들었을까요? 국내에서 들었지. 국내에서 건너간 라인에 의해서. 여기에 무시무시한 라인이 미국 가서 이런 물을 퍼뜨린 거죠. 안 됐어요. 징역 100년입니다. 징역 100년. 이 공범들 보면은 징역 보통 30년, 60년, 50년 이런데 링 리더거든. 두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이에요. 이 여릿여릿하게 생긴 교포 청년이. 네 번째, 이란 전쟁 및 중동 바로 정돈에 대해서 어깃장 놓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염장질렀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이란과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이란한테 직접 뽀치 주겠다 이거지. 이스라엘의 행태는 홀로코스트와 다름없는 짓입니다. 황당한 소리였지. 네타냐후 체포하세요. 돌았냐? 그러면은 돈 다루는 이스라엘 유대 커넥션은 벼르죠. 틈만 나면 친중 반기업 행보 아니에요. 노란봉투, 쿠팡, 스타벅스 이번엔 삼전릭스 광주행 이러고 있잖아. 시진핑 왔을 때 이랬잖아. 윤석열 정부에서 손상됐던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추진하겠다. 갑자기 그때 CCTV와 인터뷰에서 꺼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쥐가 나서가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이러고. 전략적 자주성. 이게 프랑스 드골이 미국한테 개길 때 내놓은 구호를 마크롱이 지금 선동구호로 써먹고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 자주성, 스트래티직 어토노미를 내세우면서 대만 해협 안보에 대해서 지금 아닥을 하고 있죠. 아주 위대한 아닥입니다. 자, 이렇게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은 그냥 K로 갈라져 가는 거야. 미국 주도 현대 문명 속에서 정말 괜찮은 자리만 탁탁 따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왕따 돼서 K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반도체 열심히 만들어내고 삼전릭스 주가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그거로부터 유리돼서 낙수 효과는 점점 없어지고 대만 내 쌍속 경제 가는 거예요. 대만 쌍속 경제. 한국은 원래 이 쌍속 경제로 가는 K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5가지 죽을 짓을 반성하고 개과천선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근데 왜 그러면 개과천선하는 건 근본이고 왜 K를 막을 수 있냐? 우선 첫째는 반도체 급발진이 일단 반도체 영역 소부장으로 파급되는 체질이에요. 이게 대만과 완전히 달라요. 대만은 소부장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특히 프론트엔드 쪽. 그러니까 우리가 백엔드가 이게 이제 백엔드는 검사랑 패키징이거든요. 그래서 패키징 이제 금방 해서 패키징 장비 우리가 많이 못해요. 그다음에 검사는 이건 고도의 측정 장비 아니야. 이건 뭐 스웨덴, 뭐 독일, 일본 이런 거죠. 측정 장비 정말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백엔드 쪽 말고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거기 새기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새기는 거를 이걸 프론트엔드라 그래요. 백엔드도 요새 하죠. 다이 얼라인먼트 나가지고 딱딱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때 올릴 때 다이가 뭐 0.5 마이크론,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00분의 5 정도 오차 안에서 다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HBM 할 때 쌓을 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게 올릴 거예요, 그거. 1마이크론은 좀 그렇지. 몰라. 1마이크론은 괜찮겠다. 굉장히 미세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mm에 1000분의 1. 그러니까 1000나노. 1마이크론이면 1000나노죠. 아무튼 그게 미세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좋아, 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죠. 그게 국내 기계일 거예요, 요새. 아무튼 우리는 소부장으로 번진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기, 거기는 이 HBM 할 때 이거 쌓을 때 필름 끼워서 쓰거든요. 그걸 NCF 필름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최신형 7마이크론짜리를 써요. 열전도도 잘 되고 얼마 전까지는 좀 두껍고 열전도 안 됐었는데 지금 열전도도 잘 되는 7마이크론짜리를 쓰는데 그게 일본의 레소낙에서 이제 공급을 해줘요. 쇼와덴코. 이걸 지금 LG케미칼과 공동 개발해서 이제 공급선을 둘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 닉스도 그래요. 이 SK 하이닉스의 영업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은 에폭시에 있어요. 뭐 이게 7마이크론, 5마이크론 그 틈새에 공기방울 안 남기고서 에폭시가 밀려 들어가야 되거든. 1층, 2층, 3층, 4층, 12개 층을. 그 에폭시가 굉장히 그 잘 흐르면서도 열 전도율이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져야 돼요. 그걸 일본 나믹스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SK 하이닉스는 KCS와 공동 개발해서 공급선을 둘로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럼 반도체 쪽이 하나의 이제 그렇게 소부장으로 번지면서 파급 효과가 있다고요, 우리는. 대만에 비하면 훨씬 커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서 반도체 부분이 전체 제조업, 전체 산업에 또 파급되는 체질이에요. 이런 초미세 공정에 관한 발상, 이런 글로벌 전략에 관한 모델 사례,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기업들이 다 분발한다고. 우리가 서방 최강의 전반응위적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해야 될 어떤 원칙, 그러니까 기술적 원리, 기술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요. 믿거나 말거나 전 세계에서요. 원자력 발전소를 디지털 센서로 심어가지고 안전 제어를 하겠다라는 컨셉을 밀어붙인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전에는요. 원자력 발전소의 그 센서들은 전부 아날로그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둥그런 데서 바늘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바늘 돌아가려면 가까이 가서 봐야 되잖아. 못 보잖아. 방사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가 어떻게 가서 찍어갖고 카메라를 빼와서 봐요. 그럼 이런 게 만약에 100개가 있어. 그럼 그거 다 판독해가지고 이상한데 했을 때는 벌써 1시간 지난 거야. 그죠? 이거를 망에 연결된 디지털 센서로 해서 하면서 이래도 믿을 수 있습니다를 증명을 하고 실제로 그걸 구현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대형 원전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 구현할 때 우리 마음대로 구현 못해요. 미국의 원자력 관련 안전기구에 다 오케이 받아야 돼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원자력에 관한 표준, 원자력에 관한 안전기구가 다 미국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처음엔. 쟤들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영어도 떠벌떠벌 하면서 This is a book 하는 그런 영어 갖고 뭐 그것도 쓰니까 좀 그럴듯해 써온 건 또 그래가지고 뭐라고 떠드는데 처음에는 웃고 지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mean time between failure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자장비면 얘가 고장이 날 때에 얘가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고장 나는 평균 기간이다. 그러면 고장 나는 빈도가 어떤 분포선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2개월에 한 번이면 이건 거의 고장 안 난다. 고장 날 확률이 0.001%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001%짜리가 4개가 같이 디지털 센서가 보고 있다 그러면 0.001에 0.001에 0.001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거는 안전해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수학적 확률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센서로 해도 아날로그 센서 이상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다. 그걸 설득을 한 거예요. 모델을 가져가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하려면 이 혁신 방식이 하던 방식보다 우월하다 혹은 그만큼 안전하다를 수학적으로 증명해야 돼요. 보통은 그렇게 돼요. 이런 바닥이.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한 거예요. 미국 원자력 안전기구, 표준기구들을. 그래서 한국의 원전 최강 노하우를 갖게 된 거예요. 또 건설도 같이. 근데 그 최강 노하우, 최강 건설을 우리 문재인 각하께서 목졸라 죽이려고 그렇게 광분하셨었죠. 잠시 눈에 뭐가 씌워갖고. 네. 또 그래서 한국이 이 K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 요번 거를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리짜이명같이 저렇게 가면 양극화 못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I 혁명이 가지고 올 K 압력의 조짐인데 그 양극화 압력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선 치트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치트키 우리 2개나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신냉전, 중국 배제가 되는 효과. 그럼 중국이 맡을 수 있었던 혹은 맡아왔던 역할을 누군가 대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 노른자의 부분을 한국이 많이 먹고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제권에 관한 갱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캐나다의 멕시코를 이용한 중국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계속 차단되면은 그 중에 차단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이 받아먹게 돼요. 특히 두 번째가 있죠. 북한 자유화가 이렇게 되면 AI 지금 혁명 시대가 왔는데 얼마나 버틸 거야. 결국 뭔 일이 사단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슈퍼 부스트가 될 수 있어요. 저게 우리가 잘만 관리하면 팍 날아 올라간다고. 세 번째는 우리 문화가 국민의 학습 능력과 적응력이 이건 세계 클래스죠. 그 다음에 뭐 AI고 뭐 정보통신망이고 뭐건 간에 사람들이 빨빨거리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그래도 머리 대고 잠자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좀 작아야 되고 그 아프면은 병원 가는 코스트가 작아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주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우린 집값이 높다라고 하고 있지만 서방 선진국의 메트로 서울 정도 되는 지역에서의 이 정도 집값이면 일본보다는 훨씬 비쌀 수 있는데 여전히 싼 편에 속해요. 아직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프라라고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소득은 이렇게 좀 벌어져 있더라도 일단 머리 두고 편하게 잘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따뜻한 물로 교통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돈 될 거 없나 뭐 배울 거 없나 찾아다닐 수 있고 몸 아프면 일단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은 뭔가 그 다음에 뭐가 되잖아. 세 번째는 뭐냐면 제조업 산업 기반. 세계에서 가장 고급진 전방위 제조업 산업 기반이에요,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인당 수출액이, 우리 제조업 수출인데 1인당 수출액이 독일을 이미 넘어섰다고. 독일이 올해 1조 5천억 달러쯤 하는데 우리가 1조 2천억 달러쯤 할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지금 기세가. 자, 이러한 폭발적 성장이 어떻게 대만식의 쌍속 경제, 그 빌어먹을 놈의 K 경제, 그 빌어먹을 놈의 K 현상으로 빌어먹을 놈의 양극화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AI 혁명에 의한 빌어먹을 놈의 쌍속경제, 빌어먹을 놈의 K경제, 빌어먹을 놈의 양극화를 막아내는 그 노하우랑 결국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해야 되는데 삼전닉스 광주행 같은 광대짓을 하고 있냐. 그런 대통령이란 자의 그런 광대짓에 대해서 한동훈이는 얼굴 30cm 두께로 개소리를 하고 있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국회의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참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